제니퍼 로드리게스. 그녀는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고속도로 순찰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맡고 있는 지역은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인접해 있어요. 그렇다 보니 불법 체류자나 범죄자들의 도피처가 되곤 하죠. 그만큼 경찰의 삼엄한 경비가 필요하고요. 잦은 순찰은 필수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23일 오후 5시 반. 제니퍼가 그날도 한참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중 수상한 차량 한 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도로 한켠에 흰색 SUV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특이한 건 뉴욕주 번호판을 달고 있었어요. 이 지역 차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오른쪽 뒷바퀴가 펑크나 있었는데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똑똑 창문을 두드렸죠. 그랬더니 운전자는 젊은 아시아계 여성이었습니다. 영어가 다소 서툴렀어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My friend coming now. No help, no need. 친구가 오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치 않다는 거겠죠. 일단 제니퍼, 경찰이다 보니까 그녀의 이름을 묻게 되는데요. 왕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하는 얼굴에서 뭔가 불안과 초조함이 느껴집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이 사람이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더라고요. 수상함을 느낀 제니퍼는 다시 자기 차로 돌아가서 차량의 번호판을 조회했죠. 이때 딱 뜬 정보는 차량의 주인, 뉴욕에 거주 중인 26살 남성 저스틴 리. 이거 저 여자 차가 아닌가 본데? 당시 제니퍼는 자신이 우연히 마주한 그녀가 누구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속도로 상황을 제쳐두고 저스틴이란 남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중국에서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 어렵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돼요. 뉴욕에 고급 중식 레스토랑을 오픈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머지않아 동부지역 곳곳에 프랜차이즈까지 생겼고요. 이 성공 덕분에 저스틴은 아주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뉴욕 퀸즈 베이사이드 인근에 있는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학창 시절부터 럭셔리카를 몰았다고 해요. 부모님은 사실 많은 에이시안 부모님들이 그런 것처럼 아들이 좀 공부도 잘 해주길 바랬지만 성적이 훌륭한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회성은 좋아서 두루두루 친구들을 잘 사귀었죠. 근데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고생 한번 안 하고 너무 이런 경제적인 풍요에 길들여졌는지 저스틴은 10대 후반부터 클럽과 술집을 드나들며 돈을 물쓰듯이 썼어요. 게다가 수많은 여자들과 잠자리를 즐기고 방탕하게 살았던 거죠. 이게 성인이 된 후로도 별로 바뀐 건 없었습니다. 화려한 명품에 값비싼 시계 차고 여자들 끼고 호화 파티 해외여행 즐겼습니다. 또 그러던 중에 부모님이 식당 한 지점에 운영을 맡겨요. 여기가 또 중국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그야말로 저스틴은 돈을 쓸어 담았죠. 좀 더 개인사를 살펴보면 20대 초반의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스페인계 미국인 여성과 하는데 여기서 또 2명의 아이를 얻게 되죠. 이때 부모님한테 결혼 선물로 뭐 받았는 줄 아세요? 비싼 아파트 한 채. 정말 웬만한 서민들은 상상도 못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스틴의 외도 때문이었죠. 심지어 이걸 아내한테 숨기지도 않았고요. 그냥 대놓고 여러 여자들을 만나더라고요. 그러던 2021년 9월 19일 아침, 뉴욕 911 센터에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틀 전부터 남편에게 연락이 닿질 않아요. 이 신고자가 바로 저스틴의 아내였어요. 저스틴은 방탕하게 사는 편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집에는 꼭 들어오는 편이었거든요. 이렇게 장시간 연락이 끊긴 적은 없었고요. 근데 신고 당시 아내가 남편이 퀸즈 플러싱 39번가 콘도 건물에 있을 거예요 라고 이제 말을 했고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아니 그걸 왜 자기가 가지 않고 경찰한테 부탁하지 했어요. 아침 10시 경찰이 그곳을 방문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중국계 자산가들이 많이 사는 고급 주상복합 단지였습니다. 그만큼 출입이 철저히 제한되는 곳이죠.
그래서 먼저 기록을 좀 확인해 보는데 전날 18일 밤 11시 22분 기록을 끝으로 여기에 드나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저스틴은 아직 콘도에 있는 건가 싶어요. 그래서 경찰이 예비키를 받아서 문을 개방하게 되죠. 그러자 코를 찌를 듯한 악취가 풍겨옵니다. 노련한 경찰은 이게 시신 냄새라는 걸 감지해요. 들어가 보니 바닥에 빨간 와인잔과 핸드폰이 다 깨진 채 있고요. 또 흙이 묻은 운동화가 나뒹굴더라고요. 시선을 돌려보니 방 안 침대 위에 시트로 돌돌 감싼 누가 봐도 수상한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곳곳에 피가 묻어 있었고요. 그렇게 저스틴의 시신이 드러납니다. 머리에 한 발의 총상, 즉사했는지 방어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389경 리볼버 탄환이 떨어져 있었고요. 부검 결과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9월 18일 밤 10시 전후였고요. 그 외 현장에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남겨져 있었어요. 침실 화장대 주변에 버려져 있던 임신 테스트기 포장지, 그리고 산부인과 진료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서류가 모두 중국어예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뭔가 임신한 중국인 여성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한편 콘도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저스틴은 18일 밤 9시 반쯤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손에 작은 서류 봉투가 있었고요. 집에 들어온 지 30분 만에 피살당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영상을 보다가 2시간 뒤인 밤 11시 반쯤 또 다른 인물이 포착됩니다. 검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성이 홀로 콘도를 빠져나가고 있었죠. 그녀가 누구일까요? 경찰이 신원 확인차 저스틴 아내한테 그 영상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보자마자 아내가 흥분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 여자예요. 그 여자 덩아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그만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덩하이. 새로운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녀가 누구일까요? 당시 31살이던 덩하이. 중국 출신이고 언론에 따르면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자기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높았고요. 또 야망이 강한 편이었죠. 원래는 중국에서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미국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성인이 돼서는 나도 미국에 정착해서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야지라는 꿈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일부 중국 사람들에겐 미국에 이민을 가서 정착을 잘했다라는 게 성공을 연상시키기도 하거든요. 결국 그녀가 25살이 되던 2015년 덩하이는 관광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옵니다. 합법적인 체류 기간은 6개월이에요. 근데 당시에 그 미국 이민 정책이 지금보다 엄격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그대로 눌러앉는 불법 체류를 선택하곤 했죠. 덩하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그녀는 뉴욕 최대 규모의 차이나타운이 만들어진 곳에 정착을 했는데 사실 여기서 살기 위해서는 영어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중국어만 해도 충분히 다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는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식당 종업원도 해보고 네일샵, 마사지샵에서도 일을 해봤죠. 하지만 여전히 거기서 버는 돈은 아메리칸 드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덩하이는 자신의 예쁜 외모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고급 술집에 호스티스로 일하게 된 거예요. 특히나 어디였냐? 그 뉴욕 전역에 돈 많은 중국계 사업가가 몰려드는 그런 술집이었어요. 그런데 덩하이가 꽤 실력이 좋았나 봐요. 나날이 빠르게 승진을 하더니 얼마 안 가 마담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호스티스들 스카우트하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고객 관리도 하고요. 약간 리더가 된 거예요. 이걸 봐서는 외모만이 아니라 좀 언변도 뛰어났던 것 같아요. 게다가 활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죠. 동시에 SNS 인기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화려한 사진 올리면서 좋아요 받고 인플루언서로서 일상을 공유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고급 루프탑에서 샴페인 탁 한잔하는 모습, 명품 쇼핑백 잔뜩 들고 럭셔리 세단에서 내리는 모습.
이런 사진 올리면 주목을 좀 빨리 받잖아요. 그렇게 어느새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게 되죠. 돈과 명예, 모든 걸 거머쥔 듯 했지만 유일하게 그녀를 불안하게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불법 체류, 신분의 이슈였어요. 당시 미국 정부가 나날이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영주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장 빠른 해결책은 시민권을 가진 남성과의 결혼이겠죠. 실제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덩하이가 최소 10명 이상의 남성들과 교제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결혼? 나 그냥 너랑 잠깐 즐기는 건데 너 술집 여자고 나의 성적 대상일 뿐인데 내가 너랑 왜 결혼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번번이 실패를 하던 중 2018년 손님으로 찾아온 저스틴을 만납니다. 첫날부터 그의 등장은 화려했어요. 생일을 맞아서 이 술집 전체를 빌린 거예요. 와, 미국 시민권자에 이걸 다 빌릴 만큼 빵빵한 재력에 또 보니까 부모님도 무슨 대형 레스토랑을 운영한대. 외모도 나쁘지 않아? 결혼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죠. 그날 이후 덩하이는 아주 적극적으로 저스틴을 유혹합니다. 그 당시 유부남에 애 둘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뺏을 수 있으니까. 저스틴 또한 그녀에게 빠져들더니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깊어집니다. 어느덧 고급 콘도 하나를 렌트해주고 명품을 선물해요. 병원비에 피부 관리 비용까지 모두 저스틴이 지불했고요. 그야말로 저스틴은 슈가데디가 된 건데요. 한편 저스틴의 아내 또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 대놓고 둘이 전화 문자 매일같이 하니까요. 심지어 남편은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거 숨기지도 않더라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걸 보는 덩하이 입장은 어떨까요? 욕망이 점점 커집니다. 저스틴 결국 아내 버리겠구나, 이혼하겠구나, 머지않아 나를 선택하겠구나 라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다 2020년 두 사람이 사귄 지 2년쯤 됐을 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덮쳤죠. 동시에 술집을 운영하던 덩하이의 수입이 뚝 급감합니다. 술을 마시러 오는 손님이 없었으니까요. 심지어 2021년에는 뉴욕시가 술집, 마사지샵에서 일하는 그 불법 여성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어요. 자칫 걸리면 중국으로 바로 추방됩니다. 이런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덩하이는 마음이 급해지죠. 저스틴과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하루빨리 이뤄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정작 저스틴은 어땠을까요? 그는 대놓고 외도를 하긴 했지만 가정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덩하이는 그냥 내연녀일 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부모님이 며느리를 너무 예뻐했거든요. 물론 부모님도 아들이 얼마나 방탕한지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협박까지 합니다. 너 이혼하면 우린 너한테 레스토랑 안 물려줄 거다. 가업 승계 포기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아내랑 이혼하지 않아요. 그러자 덩하이가 불만을 품고 당당하게 저스틴 아내를 찾아갑니다. 너 저스틴 사랑하는 건 난데 네가 왜 이 자리에 있냐? 당장 이혼해라. 소리 지르고 심지어 여기서 폭행까지 저질러요. 그래서 경찰에 연행됐고요. 막가파인데요. 다행히 고소가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덩하이는 이때쯤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저 남자를 내 걸로 만들까 여기에만 매달려 있던 거예요. 그러던 2021년 9월 15일 그녀는 임신 테스트기 사진과 함께 산부인과 진료 내역, 초음파 사진까지 저스틴에게 보냅니다. 나 임신했어. 덩하이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저스틴을 붙잡고 결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스틴의 대답이 예상 밖이에요. 야, 우리 관계할 때 피임하지 않았냐? 내 자식 맞긴 한 거야? 내가 널 어떻게 믿어? 덩하이는 당연히 나는 너밖에 관계를 가진 사람이 없고 이 아이는 네 자식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사람은 이 문제로 3일간 치열하게 말다툼을 벌여요.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덩하이가 아이를 포기하는 대가로 50만 달러를 받기로 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저스틴은 그냥 야 낙태해 돈 줄게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논쟁은 마무리되는 듯했죠. 그러다 사건 당일인 9월 18일 저녁입니다. 저스틴은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덩아이에게 문자가 와요. 아무래도 우리 아이에겐 아빠가 필요해. 이 말은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급해진 저스틴은 모임을 서둘러 끝내고 밤 9시 반쯤 덩하이의 콘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살해당했죠. 자신의 내연녀에게 마련해준 그 콘도에서 내연녀에게 살인을 당한 겁니다. 범인 덩하이고요. 자, 그렇다면 덩하이는 어디로 갔을까? 밤 11시 반에 검은색 트렌치코트 입고 빠져나왔어요. 저스틴의 차를 몰고 그때부터 분노의 질주를 시작해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핸드폰 꺼둔 채 속도를 점점 높이면서 뉴욕주를 벗어나게 되죠. 자,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즉각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확인해보니까 덩아이가 델라웨어, 메릴랜드 지나서 버지니아에서 4시간가량 머문 게 확인되더라고요. 또 주유소에서 저스틴 카드로 $120 현금 인출하기도 했고요. 당시 그녀는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안면인식 프로그램으로 신원은 분명히 확인이 됐습니다. 9월 21일 그녀는 버지니아 외곽 모텔을 예약해요. 그런데 숙박은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일부러 기록을 남겨서 교묘하게 경찰을 따돌리려는 수작이었죠. 이후 덩아이는 또 분노의 질주를 시작합니다. 최대한 쉬지 않고 계속 운전만 했고요. 테네시주, 아칸소주를 거쳐서 텍사스 근처로 이동해요. 국경 넘어서 멕시코로 가려고 한 것 같아요. 잠시 주유소나 식당에 들를 때도 얼굴 싹 가렸고 잠도 차에서만 잤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인트로에서 언급했던 고속도로 순찰 상황 기억하시죠? 여기서 제니퍼가 발견한 그 여성, 네, 그녀가 바로 살인 용의자 덩하이입니다. 현재 수배 중이고요. 제니퍼 또한 차량 조회를 통해 이걸 깨닫게 돼요. 사진이 뜨는데 얼굴까지 정확히 일치했고요. 제니퍼는 바로 지원을 요청했어요.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잠시나마 시간을 끌기 위해 다시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일단 차에서 내려주시겠어요? 여기 국경 근처라 위협이 많습니다. 어두워지면 더 위험한데 차가 이러니까 제가 도심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이 전략이 먹혀요. 덩아이가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차 밖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순순히 경찰차에 타나 싶었는데 갑자기 너무 추워서 제 차에서 코트 좀 가져올게요 하고 덩아이가 몸을 싹 돌려서 차로 향하는 거예요. 순간 제니퍼는 그녀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왜냐면 차로 가면 도망갈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흉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살인마니까. 그렇게 갑자기 팔을 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덩하이도 뭔가 이상하다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팔을 빼려고 막 움직이면서 비명을 질러요. 나 왜 잡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바로 이때 제니퍼의 무전기에서 어떤 내용이 흘러나옵니다. 뉴욕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용의장 발견, 즉각 출동 바람. 이걸 다 같이 듣게 된 거예요. 덩하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잠시 후 수많은 경찰들이 그녀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분노의 질주를 끝내고 덩하이가 체포되었죠. 차 안을 수색해보니까 여러 장의 신용카드와 현금 다발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살인 현장에서 흉기로 쓰인 리볼버 권총이 조수석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앞서 제니퍼가 그녀의 팔을 붙잡지 않았다면 또 조금만 경계를 늦췄다면 또 다른 살인이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2021년 10월 덩하이는 1급 살인, 불법 총기 소지, 신용카드 절도 및 사용, 차량 절도 혐의로 기소됩니다. 당시 그녀의 변호는 중국계 여성 변호사가 맡게 되는데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해요. 어떻게 심신미약이냐? 저스틴이 4년간 결혼을 미끼로 연애를 했고 그 와중에 학대와 착취를 해서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는 주장이었죠. 특히나 임신을 해서 호르몬 변화로 충동을 조절하지 못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그날은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거고 도주를 하긴 했지만 추가 피해자는 없다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실제로 심리검사가 진행이 되는데 우울성 인격장애, 경계선 인격장애가 진단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전문가는 그래도 사건 당시 현실 인식은 있지 않았냐라고 확신을 했고요. 그녀가 극단적인 감정 기복이 있고 또 불안정한 심리 상태였지만 어쨌든 그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판단력은 정상이었다라고 나오게 돼요. 이에 맞선 검찰은 우발적 범행 아니에요.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보면 총기를 미리 준비했고 또 도주 경로를 치밀하게 선택했잖아요. 호텔도 미리 예약해 놨지만 경찰 헷갈리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양쪽이 이게 학대 스트레스와 임신으로 인한 심신미약이다. 아니다. 계획적인 잔혹 범죄다. 이 사이에서 이제 법정 공방이 계속 벌어집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2년 4월 배심원단은 1급 살인을 포함한 4건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 덩아이에게 25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죠. 여러분, 사실 이 덩아이 사건은 미국 현지보다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더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키워드를 좀 보면 이거 중국 여성에 대한 혐오 아니냐, 성매매 프레임을 씌운 거 아니냐, 미국 이민의 현실이 이렇다 등등이 이제 떠오르면서 참 시끄러웠다고 해요. 일부는 가해자 덩아이에 대해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고립된 취약층 여성이다라고 좀 미화시키기도 했는데요. 또 일부는 타지에서 생존하기 위해 성매매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니냐라고 동정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 바람둥이 저스틴이 애초에 죽을 짓을 지은 거 아니냐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일부의 왜곡된 해석이에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살인마 덩아이에게 비난을 쏟아부었죠. 아니, 지 욕망을 위해 타인의 가정을 파괴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녀에게 과연 저스틴에 대한 사랑이 진실이었을까요? 저스틴을 갖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를 통한 영주권을 가지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그녀의 파괴적인 욕망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킨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캐나다의 서쪽에 있는 도시 밴쿠버는요, 1년 내내 기후가 온화하고 또 상대적으로 가까운 미국보다 치안이 훨씬 더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한국 사람들도 이민을 갖고 잘 정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밴쿠버에서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오면 국제공항 근처 리치몬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특이하게도 인구 중에 50%가 중국계 이민자들이에요. 그만큼 대규모 중국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요. 왜 이렇게 다들 여기로 이민을 왔나 보니까 지난 1997년 홍콩 섬이 반환되잖아요. 그걸 앞두고 좀 미래를 우려했던 중국인들이 캐나다로 대거 이주해 오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국인들이 하나둘 모여드니까 차이니즈 마켓, 은행, 식당이 생겨났고요. 그 힘 받아서 더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곳으로 결집하게 되죠. 참고로 현재의 리치몬드는 중국식 거리에 또 중국 전통 행사가 열릴 만큼 캐나다에서 아주 독특한 문화색을 가진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 37살의 남성 후저와 36살의 여성 린옌 부부인데요. 이들 또한 리치몬드에 거주하는 중국계 이민자들입니다. 먼저 캐나다로 온 건 남편 후저였어요. 남편은요, 중국 유명한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어요. 린옌과 결혼을 했고 슬아의 딸 1명을 두게 됐죠. 하지만 그는 좀 더 나은 생활과 또 높은 수입을 받기 위해 캐나다 이민을 결심합니다. 혼자 먼저 캐나다에 와서 IT 회사에서 2년간 일했거든요. 그러면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죠. 이후에 아내와 딸을 데려왔고 본격적으로 이 가족은 캐나다에 정착합니다. 그 당시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인터넷 사업이 또 급성장했잖아요. 그 IT 쪽에 일하는 후저의 급여도 인상이 되고 그 돈으로 주택 대출도 갚고 차도 사고 가족들은 중국에서 누리지 못한 경제적인 여유를 즐기게 됩니다.
그런 가족에게 또 한 번의 경사가 찾아오는데요. 아내 린옌이 캐나다에 온 지 1년 만에 둘째를 출산하게 된 거죠. 모두들 너무 기뻐했지만 약간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남편 후저가 워낙 직장이 바빠서 육아를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베이비시터, 보모를 두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상의를 한 끝에 린옌의 부모님, 그러니까 친정 식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죠. 그렇게 얼마 후 후저 부부와 두 아이, 그리고 중국에서 모셔온 린옌의 부모님들까지 총 6명이 함께 한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늘어나니까 생활비도 당연히 증가해요. 그때 남편이 이제 홀로 재정을 감당하면서 그래도 살아가고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죠. 남편의 회사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한 겁니다. 아니 급기야 남편의 급여마저 대폭 삭감됐고요. 그렇잖아도 6식구 살기 빠듯했는데 부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 와중에 아내 린넨이 그래 내가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겠다 라고 마음 먹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학 졸업장이 없고 또 영어도 기초적인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월급을 주는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힘든 거죠. 바로 이때 린옌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요. 중국인을 상대로 하는 곳에서 일한다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네, 당연히 이득이 있습니다. 또 게다가 린옌이 언변이 뛰어난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보자 싶어서 이 중국인 커뮤니티 안에서 괜찮은 직업을 수소문하게 되죠. 그러다 결국 왕신이라는 사장이 운영하는 중국인 전문 이민중개소에 취업 성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로 말하자면 일종의 불법 이민 브로커 업체였어요. 법의 허점을 좀 이용해서 출입국 기록, 학력 위조해주고 불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고요. 실제로 서류 위조 몇 번으로 한화 한 2천만 원 정도를 챙겼고요. 거기에 고객이 영주권까지 받게 되면 브로커는 한 7, 8천만 원 정도를 쉽게 손에 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뛰어든 린넨은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했어요. 점점 월급이 올라갔고 삶은 안정되는 듯 보였죠. 그러다 2004년입니다. 사장 왕신이 꼬리가 잡혀요. 탈세, 서류 위조 혐의로 체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모든 사업이 막 흔들려 버리고 말았죠. 이걸 두고 당시의 캐나다 언론은 캐나다 건국 이래 최악의 이민 사기 사건이다라고 연일 보도했고요. 또 이 여파로 약 200여 명의 중국인 영주권이 취소됩니다. 그러면서 브로커 조직도 다 와해됐어요. 린넨도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말았죠. 이후에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니까 식당, 콜센터, 여행사까지 지원을 했지만 워낙 그 전에 상당한 급여를 받았던 린넨이라서 그런지 월급이 탐탁치 않아요. 그렇게 고민하던 그녀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차라리 그냥 나 혼자 이민중개소를 차려보자 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배워온 그 불법적인 일로 사업을 시작한 거죠. 당장 사무실 임대까지는 좀 무리여서 일단 집 한 구석에다가 사무실을 차리게 돼요. 그렇게 일을 하려고 보니까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사장 왕신이 체포가 됐잖아요. 근데 그 일이 꽤 컸어요. 캐나다 정부가 아예 이민법을 대폭 강화한 거예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법을 아예 이제 전면으로 개정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누군가의 이민을 도우려면 공식 컨설턴트의 자격증이 요구돼요. 근데 이게 린넨의 교육 수준으로는 사실상 자격증까지 따는 건 무리였죠. 결국 그녀는 또 다른 편법을 선택합니다. 정식 업체와 계약을 맺고 내가 브로커로서 고객을 유치해서 서류까지 준비해서 컨설턴트한테 넘기자 이런 방식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건당 돈을 받는 거죠. 사실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수익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사업을 시작했을 초기에 린넨은 굉장히 설렜어요. 왜냐면 앞서 다른 브로커들이 대거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업만 하면
다 이 고객들 나한테 몰릴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죠. 고객들이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대형 업체로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지 반년 동안 단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중에 마침내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당시 중국 복건성에 살고 있던 33살의 남편 왕창 씨와 아내, 부부였어요. 이들의 프로필을 딱 받아보니까 고졸 학력에 특별한 기술도 그리고 소득도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캐나다 이민이 쉽지 않아요. 근데 부부 같은 경우는 이민 가면 더 높은 돈을 받을 수 있더라 라는 이유로 이제 캐나다로 옮겨오길 바랬고요. 근데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봤더니 5천만 원 남짓이에요. 아니 컨설턴트한테 내야 될 비용만 해도 5천만 원에 육박을 하는데 이러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수수료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할까 싶었죠. 근데 지금 린옌도 6개월 동안 일이 한 건도 없었잖아요. 그녀는 5천만 원이라도 그 급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고민을 한 끝에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린옌 자신도 영주권자잖아요. 자기가 고객인 왕창 씨와 위장 결혼을 하는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데 합법적인 이민 절차는 어차피 안 돼요. 학력도 그렇고 재산 소득도 그렇고. 그러니까 방향을 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의뢰자 부부가 중국에서 이혼을 해라. 그리고 그중 남편 왕창 씨는 캐나다 시민권이 있는 린옌과 다시 결혼을 하자. 그러면 당신한테 영주권이 나온다. 영주권이 나온 후에 우리가 다시 이혼을 하고 남편 너는 영주권 가지고 아내를 캐나다로 데려오고 다시 아내랑 결혼하면 되지 않냐? 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쪽 저쪽 막 이혼에 결혼까지 2번이나 반복해야 되는 방식이죠. 근데 돈이 부족했던 왕창 씨 부부는 그래 이 방법밖에 없겠다 싶어서 결국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사람은 극도로 분노했죠. 누구였냐면 바로 린옌의 남편 후저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내가 의뢰자와 결혼을 하려면 본인도 이혼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서류상 이혼이긴 해도 다른 가족들한테 알려지면 너무 난감합니다. 게다가 그 새로운 남편 왕창 씨와의 사이에서 혹여나 무슨 감정이 생기지 않을까 이것도 좀 우려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후저가 망설이니까 린옌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언급했죠. 여보, 우리 카드 대금 밀린 거 어떡할 거야? 애들은 크는데 교육비는? 우리 집 대출금 이자는 어떻게 갚아? 생활비는 또 어쩌라고. 우리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고. 이건 좋은 기회야. 그녀는 남편을 설득했고 또 동의하지 않으면 나 진짜 이혼할 거다 라고 으름장까지 놓게 됩니다. 결국 후저는 마지못해 허락하게 되죠. 2007년 원래 계획한 대로 양쪽 부부 모두 이혼에 사인을 해요. 그리고 린옌은 이혼 한 달 만에 왕창 씨와 결혼을 하기 위해 중국으로 향했죠. 거기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에 즉시 캐나다로 돌아와서 나는 중국에 남편이 있다. 그 사람 내가 데려와야 된다. 방문 비자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이것에 대한 대가로 왕창 씨에게 성금 3천만 원을 받게 돼요. 이후에 영주권까지 나오면 나머지 2천만 원을 받는 것에 합의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영주권 그 앞에서 이제 가로막혀요.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예전에 서류 작업도 다 해봤고 서류에 문제가 없는데 왜 영주권이 안 나오지? 린옌이 이민국에 문의도 수차례 했지만 오호한 답변만 돌아왔죠. 여기서 사실 캐나다 이민국은 좀 냄새를 맡은 상황이었어요. 워낙 그 중국인들 사이에서 위장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흔했거든요. 그리고 또 린옌이 그 범죄자 왕신 밑에서 일했던 경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하고 있던 거죠. 이걸 또 알게 된 린옌도 불길해졌어요. 초조합니다. 나머지 2천만 원 받으려면 하루빨리 이 사람 영주권 나오고 내가 이혼해야 되는데 어쩌지? 근데
이러다가 불시에 니네가 진짜 부부인지 우리가 확인하겠다 하고 방문이라도 정부에서 나오면 어쩌지? 걱정이 쌓여갔어요. 결국 그녀는 모든 걸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아예 새로운 법적인 남편 왕창 씨를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남편 후저는 여전히 이 집에 머물러요. 근데 사실상 그의 신분, 법적인 신분은 세입자로 해두죠. 심지어 지금 이 집에는 린넨의 두 아이도 살고 있고 친정 부모님도 있잖아요. 근데 잘 설득을 합니다. 린넨이 부모님한테 이건 돈을 벌기 위한 단순한 위장 동거라고 둘러댔죠. 그렇게 단순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요. 자, 이렇게 기묘한 지금 동거가 시작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묘한 분위기가 형성돼요. 당시 린예는 낮에는 이 새 남편 왕창 씨와 시간을 보내고 다시 밤이 되면 원래 남편 후저와 함께 이제 같은 침대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사실 린예는 이제 주변에 왕창 씨와 나는 진짜 부부다라는 걸 이제 알려야 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누군가가 이제 불시에 들이닥쳐서 검사를 해도 이웃들이 증언을 해줄 테니까요. 그래서 낮에는 함께 왕창 씨와 마트도 가고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점점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형성된 거죠. 지금 한 집에 남편이 같이 살고 있는데도요. 근데 게다가 영주권은 계속 지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묘한 동거가 1년간 지속이 돼요. 그러다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죠. 린옌이 임신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린옌은 이 아이는 내 원래 남편 후저의 아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산을 했는데 출산을 한 후에 보인 행동이 이상합니다. 여태까지 그 위장 결혼에 꽤 공을 들였는데 그게 들통날까봐 무서워서였는지 이 아이 출생신고서에 후저가 아닌 왕창 씨를 아버지로 기재한 거예요. 후저가 애 아빠라면서요. 근데 호적상은 왕창 씨가 애 아빠예요. 자, 그럼 왕창 씨의 입장은 뭐냐? 그거 나는 아버지 아니다. 친자가 아니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긴 했는데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린옌이 설득을 했는지 별 수 없이 결국 서류에는 사인을 해요. 좀 이상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상황이 더 골치 아프게 돌아가기 시작하죠. 린옌과 후저가 왕창 씨한테 이 태어난 아이의 분유값, 기저귀값, 양육비를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왕창 씨는 좀 황당했어요. 그게 내 애가 아니지 않냐. 나는 영주권 받는 게 목적이고 영주권만 받으면 내가 2천만 원 줄 건데 그 외의 비용을 왜 내가 내냐. 여기에 대해 부부는 네가 영주권 더 빨리 받게 하려고 우리 아이를 네 호적에 넣어준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양육비를 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정말 이상하죠. 그런데 한편 중국에 있던 왕창 씨의 원래 아내는 사실 중국에서 시부모님 봉양하면서 남편이 캐나다로 나를 데려갈 그날을 이제 기다리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깊은 배신감에 막 몸을 떨게 됩니다. 물론 왕창 씨가 그런 거 아니다 상황을 설명했지만 이미 깨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완전히 이혼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린옌은 양육비 달라 라면서 막 왕창 씨를 들들 볶아요. 그러자 이 남자가 그놈의 영주권이 뭐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나 싶었던 거예요. 폭발하고 말았죠. 곧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캐나다잖아요. 린옌이 바로 신고했어요. 그리고 결국 왕창 씨는 가정폭력으로 기소됐죠. 추후에 가석방을 받긴 했지만 린옌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머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따로 임대주택을 구해야 했죠. 이쯤 되니까 왕창 씨는
내가 더 이상 린옌과 부부일 의미가 뭐가 있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중국에 있는 가족들도 잃었고 모아둔 돈도 다 탕진했어요. 영주권은 하염없이 기다리지만 소식도 없고요. 결국 그는 영주권 포기하자. 그리고 린옌과 이혼하는 것에 그녀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혼하는 거고 난 영주권 못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준 3천만 원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린옌도 계약했을 처음에는 네가 못 받으면 나 다 돌려준다 라고 했어요. 근데 린옌은 애초에 사실 돌려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네가 여태 월세도 안 내고 우리 집에서 빌부터 산 거 아니냐? 여태까지 생활비 든 게 있는데 다 그거 네가 오히려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거기에 더해 내가 너한테 붙들려 있느라고 다른 고객을 받지 못해서 손실이 크다면서 되려 2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추가로 요구했죠. 두 사람의 갈등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급기야 린옌은 캐나다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왕창씨가 여전히 자기 아이의 아버지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8년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인 네가 매년 2,4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협박합니다. 미쳐 돌겠죠. 왕창씨는 완전 궁지에 몰린 거예요. 초조해졌어요. 작은 캐나다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녀를 만나 설득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2009년 8월 28일 밤 11시. 이날은 린옌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딱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린옌과 후저 부부 그리고 왕창씨까지 이 세 사람이 리치몬드 그랜빌 애비뉴에 있는 한 맥도날드에서 만나게 돼요. 만나보니 린옌 부부의 입장은 확고했어요. 야, 서류상 네가 아버지다. 양육비 그거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을 한대요. 왕창씨는 아니 그거 내 아니지 않냐. 그걸 왜 내가 내냐. 씨름이 이어졌죠. 그렇게 무려 45분간 세 사람 사이의 언쟁이 점점 거칠어지더니 결국 분노한 부부가 왕창씨를 넘어뜨려요. 그리고 합세해서 폭행을 시작했죠. 이때 린옌이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로 막 발길질을 합니다. 그걸 당하고 있던 왕창씨는 분노가 들끓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영주권은 그냥 미끼였을 뿐이야. 나 이혼시켰고 내 돈 다 뜯어갔어. 이제 아이까지 나한테 떠넘겨? 자신이 그간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손을 뻗어서 자신의 가방으로 가져갔고 거기 안에서 날카로운 나이프를 꺼내듭니다. 이 나이프는 정확하게 스테이크 나이프였어요. 스테이크 나이프를 손에 쥐더니 가장 눈에 먼저 보이는 후저를 향해서 칼을 휘두릅니다. 그간의 분노를 쏟아내듯 수차례 칼로 찔렀어요. 맥도날드 안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갑자기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눈앞에서 목격한 아내 린넨도 막 비명을 지르면서 일단 도망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왕창씨는 그녀를 놓치지 않았고요. 바로 목덜미 잡았죠. 그리고 좀 잔혹한 부분인데 목이 거의 잘릴 정도로 깊게 칼을 밀어 넣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요. 거의 10초도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벌어졌죠. 린옌과 후저 부부는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창씨는요. 굉장히 태연한 얼굴로 피 묻은 손을 닦고 식당을 빠져나갔다고 해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되었죠. 왜냐하면 이미 맥도날드에서 다른 고객들이 다 목격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결국 이 사건이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건 발생 16일 만인 9월 14일 왕창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 스테이크 칼을 내가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칼이 무뎌져서 손질하고자 가방에 챙겨둔 거래요. 사실 이게 좀 믿기가 힘들죠. 누가 그렇게 스테이크 칼을 막 손질하려고 그러냐고요.
재판부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결국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왕창 씨에게는 2급 살인 유죄, 최종 15년간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즉 그는 최소 캐나다 감옥에서 15년을 살아야 하고요. 형기가 끝난 후에도 중국으로 강제 추방될 예정이었죠. 이래저래 정말 상황이 최악이죠. 한편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린옌의 세 아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 남편의 부모, 그러니까 시부모님 측에서는 린옌의 욕심 때문에 죄 없는 내 아들까지 희생되었다라면서 울분을 토했어요. 게다가 친정 부모는요, 지금 린옌 후저 부부가 다 사망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첫째와 둘째 아이는 그래 우리가 키우겠다 하지만 셋째 아이 양육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왕창 씨의 자식일지도 모르지 않냐 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결국 셋째 아이는 다른 집으로 입양을 갔고요. 이외 소식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린옌이 어디서부터 엇나가기 시작한 걸까요? 왕창 씨를 집에 들였을 때부터? 아니면 온갖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위장 이혼합시다. 결혼하면 됩니다. 하고 제안하던 그때부터요? 아니면 애초에 불법 사업을 하는 사장 밑에서 돈을 벌기 시작한 그때부터였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게 불법이었습니다. 모든 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어요. 그 선을 넘은 그녀의 욕심이 결국 자신과 남편의 죽음을 불렀고 또 부모와 자식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셋째 아이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았죠. 이게 뭐예요 정말. 그녀에게 진짜 소중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또한 인생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그 본질을 잊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